아침 일라디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누구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세대별로 겪는 어려움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는 최근 몇 년간의 시간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취업난 등으로 스스로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데요. 고립된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 10명 가운데 4명 넘게는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지 거의 5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생활을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보다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명절에 20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바로 취업 관련 질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취업이라는 현실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설 연휴 동안 어른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고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매년 그해 첫 번째로 열리는 농업계 행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농업전망대회입니다.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1,30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할 정도로 성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2023년 농업전망대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업전망대회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네요. 네, 어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농업전망대회가 열렸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코로나19로 2년 연속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농업전망대회가 치러졌는데요. 올해는 3년 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 북적북적한 농업전망대회가 됐습니다. 1998년 제1회 농업전망대회가 시작된 이후 올해로 26번째 농업전망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해마다 열리는 농업전망대회인데 올해 행사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면 행사를 하면서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중계를 했습니다. 네. 행사 참여는 사전 등록을 받는데요. 개최 이틀 전 사전 등록자 수가 1,300여 명이었다고 해요. 보통 이제 1,500명 정도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사전 등록자 수 1,300여 명에 또 온라인 참가자까지 하면 올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농업 동향에 관심을 표명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농업전망 이 대주제는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였고요. 그래서인지 본가 주제도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요즘 한참 얘기되고 있는 푸드테크라든가 농촌 공간계획, 바이오 소재, 농업 현황과 과제 등이 각각의 분과로 발표됐습니다. 1부 때는 참석 인원이 많다가 2부 오후 시간에 자리가 좀 많이 비는 편인데요.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이었지만 사람이 좀 많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3년 농업 전망 내용 알아볼까요? 예, 농업전망대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배우는 시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농업 생산 분야, 즉 재배업과 축산업은 올해 어떨 것인지, 농가 소득이나 농업 소득은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2년 농업 총 생산액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58조 6,310억 원입니다. 지난해 재배업 생산액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식량작물, 과실 등의 가격이 하락해서 전년 대비 4.3%나 생산액이 감소했고, 돼지, 닭, 오리 등 이 축산업 생산액은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 탓에 전년 대비 3.7% 생산액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문제 생각해 보시면 재배업 생산액 감소 수치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가 살펴봤는데요. 올해 역시 농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1.2% 감소해서 57조 9,340억 원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쌀 재배 면적을 72만 헥타르에서 69만 헥타르로 한 3만 헥타르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쌀 생산량이 이처럼 줄어들고 또 주요 과실 품목도 생산량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0.6% 이 재배업의 농업 생산액이 다시 한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액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감소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액이 감소하면 농가 소득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농가가 벌어들인 총 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 원이었습니다. 농가 소득은 농사를 지어서 버는 농업소득, 또 농사 외에 돈을 버는 농외소득이 있고요. 직불금, 농민수당 같은 이전소득, 또 비경상 소득 등이 합해진 전체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농가 소득이 4,699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2.2% 증가한 4,802만 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농가 소득은 2021년에 4,776만 원에서 2022년에는 4,699만 원으로 1.6% 이렇게 좀 다소 감소했는데 네. 올해는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2.2%나 증가한다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더구나 농업소득이, 농사를 지어서 버는 소득이 전년 대비 무려 10.7%나 증가해서 1,223만 원이 된다는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농사를 지어서 1,233만 원, 이게 이제 1년에 버는 거고 한 달로 치면 102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평균값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월 102만 원보다 더 많이 버는 농가와 더 적게 버는 농가가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월 평균 농업소득이 102만 원이라는 건 그 자체가 농사의 고단함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고요. 어찌됐든 지난해보다 10.7% 이렇게 두 자릿수 비율로 농업소득이 인상됐다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농가소득, 농업소득이 올해 좀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생산원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전년 대비 농가소득, 농업소득이 모두 다 상승한다는 건지 사실 좀 갸우뚱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상승하는 건 농업 경영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영비 부담이 올해 크게 낮아졌다 이런 걸 근거로 들었고요. 공익지불제 예산이 확대돼서 전년 대비 이전 소득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또 비경상 소득 역시 팬데믹 영향에서 회복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이 이 농가 소득의 플러스 요인들입니다. 올해 이제 농해 소득만 하락할 전망입니다. 네. 그 밖에 염두에 둬야 할 분야별 전망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 중 하나가 국가는 식량 안보거든요. 네. 국민들의 먹을거리 문제를 정부가 잘 지켜내겠다 이런 의지기도 한데 국내 자급도 자급이지만 해외 공급만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이런 방향이고요. 특히 우려되는 사항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농지 전용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 생산 수단인 농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올해 농업 전망 중에서 경지 면적에 관한 수치는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2023년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51만 7천 헥타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농경련이 식량 생산을 위한 적정 농지 면적을 158만 헥타르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농지는 심각한 부족 사태입니다. 게다가 1월 초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걸 100만 제곱미터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이 2021년 기준 38만 2,900 헥타르인데 여기에도 농지가 6만 3,700 헥타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지 면적 151만 7천 헥타르에 그린벨트 안의 농지 6만 3,700 헥타르가 합해진 면적이라는 얘기고요.
그린벨트 안의 농지는 언젠간 개발될 곳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이 151만 7천 헥타르의 농지 규모도 그린벨트 내 농지를 제외하면 145만 헥타르만 남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경지 면적 감소폭을 줄이고 보존하는 정책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농축산업 품목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쌀은 올해 7월부터 9월 이 단경기 가격이 지난해 수확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보다 9%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련은 단경기 쌀값으로 20kg 기준 5만 1,000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네. 정부가 72만 헥타르의 쌀 재배 면적을 올해 69만 헥타르로 3만 헥타르가량 줄이면서 여기에 콩이라든가 가루쌀, 조사료 이런 타작목 재배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좀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늘은 2022년산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12월 말 기준 재고량이 평년보다 1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고가 지연된 탓에 전년보다는 한 4%가량 많은 4만 7천 톤 정도 재고량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산 마늘 재배 면적은 전년 가격이 좋다 보니까 한 2.5% 정도 늘어난 2만 4,280 헥타르로 예상되고요. 2022년산 양파 재고량도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15% 감소한 21만 8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양파의 2023년산 재배 면적은 전년도 수확 초기, 그러니까 4월부터 5월 때 요 가격이 낮아서 전년과 비슷한 17,501헥타르로 예상됩니다. 과일은 6대 과일, 그러니까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담가 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한 1% 감소한 11만 헥타르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네. 농가 고령화라든가 도시개발, 작목 전환 등으로 배와 감귤, 복숭아, 단감의 재배 면적은 최대 2%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포도는 캔베럴리, 거봉 등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지만 요즘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소비가 늘어나면서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재배 면적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품종 변화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과는 시나노골드, 아리수 같은 품종을 많이 심고 복숭아는 신비, 포도는 샤인머스켓과 적색계 포도, 그리고 감귤은 천혜향, 레드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이 의향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 과수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 쪽도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모든 축종의 사육 마리수 합산은 전년보다 1.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사육 마리수 추정 합산 수치는 1억 9,180만 마리였는데요. 네. 올해는 이보다 줄어서 1억 8,900만 마리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한우 사육 두수만 전년 대비 0.5% 늘어나서 380만 마리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농업 전망에 대한 현장 반응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 농업전망대회는 오전 10시 시작됐는데요. 농업전망대회가 열리는 H센터 앞에서 7개 농민단체가 대회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피켓팅과 기자회견 등을 열었습니다. 최근 경북 영천에서 번식우를 키우는 한우 농가가 숯값은 폭락하고 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늘어난 대출금 압박 부담을 못 이겨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값은 안정세라고 하는데 고병원전 조류독감 우려로 스페인산 계란이 수입되는 실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농업정책이 어느 하나 농민들을 살린 정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또 앞서서 올해 전년보다 농가소득이 2%가량, 농업소득은 10%가량 늘어난다는 발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20여 년째 벼농사, 하우스농사를 하는 한 농민은 난방비, 기름값이나 전기료 이런 난방비가 한 작기에 작년보다 올겨울에 꼭 2배 늘어났는데 생산원가가 늘어난 만큼 농산물값이 오르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업소득이 단 1%라도 늘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농업전망대회가 농민들도 참여하고 또 농민들 공감 속에서 치러져야 할 텐데 농업 연구자들의 농업 전망과 현장 농민들의 체감 농업 전망은 올해도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농수산 이슈 한국농전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했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 본인에게 또 오라고 한다라면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인만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 검찰이 소환을 요청한 27일이 아닌 이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에 검찰 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본인이 이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될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네, 김성태 전 회장이 그제 귀국한 후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최장 48시간이어서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장시간 해외 도피했던 점을 감안하면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김성태 전 회장도 반성의 의미라며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200억 원대 전환사채를 이용한 횡령 배임이 주된 혐의로 기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 대북 송금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회장 측은 공수 절차 등을 어긴 점은 일부 있으나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군요.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전 간부의 자택과 이 제주의 한 시민운동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데요. 네, 당국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등 4명이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수년간 내사했다면서 이들이 공작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것 아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UAE 말 실수는 싹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한국노총도 한 명을 압수수색하는데 너무 과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의당은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란 대사관 측이 재차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군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제는 주한 이란 대사관이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은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안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두 번째 경제 교육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관은 이란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란 측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란 외무부에 이어서 이란 대사관도 설명을 요구하는 등 수습이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른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서 일한 고위 인사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모임의 이름은 사의제인데 이들은 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왜곡을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지만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대항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집거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건데요. 여기에 당내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초선 의원 성명서에 이어서 재선그룹도 비판 성명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친윤교의 좌표 찍기, 줄 세우기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에게 막말을 했던 이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 대한 창원시 의회의 제명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 의원직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창원시 의회는 이 30일간의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월 수당과 의정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받아서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서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까? 네, 검찰이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광호 청장이 할로윈 이전의 언론 보도나 혹은 관련 보고를 통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없고 어느 행정기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에서만 13만 명의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 고립 은둔을 자처하는 청년이 13만여 명이나 살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서 12월 이 서울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서울 청년의 총 4.5%가 고립 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비율이라면 많게는 12만 9천 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고립으로, 또 최근 한 달 내에 직업 구직 활동이 없으면서 이 집에서만 생활한 지 6개월이 넘는 경우를 은둔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고립과 은둔의 계기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이 고립 은둔 청년의 절반 이상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은둔 생활이 5년 이상 장기화된 청년의 비율도 넷 중 하나가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측이 내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측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서울시장 면담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또다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 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 철도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이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물리적으로 막은 바 있고요. 이에 전장현은 지난 4일 이 서울교통공사의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오는 5일 오늘까지 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담 일정과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비공개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구하는 반면 이 전장현 측은 이 비공개는 받아들여도 단독 면담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장현 측은 앞서 오세훈 시장이 전장현을 빼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을 만난 바 있는 데다가 또 당시 간담회에서 전장현에 대한 비판만 쏟아졌다라는 점에서 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속옷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일당이 기소가 됐다고요? 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 밀수직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kg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회 투약분이 0.05g이니까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약인데요. 네. 이 소매가가 25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왔고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들을 모집했는데 주로 20대 남성들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이 단속을 피하려다가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후배 검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부장검사 법정 구속이 됐다고요? 네, 후배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했던 고 김홍영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김홍영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진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절돼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까? 네,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4월부터 출시되거나 수입하는 맥주에 붙는 주세가 30.5원 오른 885.7원이 됩니다. 사실 주세는 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100% 물가 상승률의 100%를 올리는데요. 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5.1%로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70%만 올리기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액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붙었습니다. 네. 막걸리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리터당 1.5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세금이 오른 건 이 정도지만 이 소비자가 내야 되는 술값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맥주와 막걸리 회사들은 이 세금 인상분보다 더 많이 값을 올려왔는데요. 2001년에는 주세가 0.5% 오르자 맥주 출고가가 1.36% 올랐고요.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이 맥주 출고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그 오름폭이 500원,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 체감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좀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인데 산후도우미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쌍둥이를 키우는 집이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산후도우미 2명을 고용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두 산후도우미가 서로 싸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중에 한 명이 다른 도우미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내리치다가 안겨있는 아이의 얼굴을 강타했는데요. 이 아이 엄마가 잠시 안방에 있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요. 이 부모는 곧바로 폭력을 휘두른 산후도우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산후도우미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친 걸로 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 상해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하지만 이 산후도우미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908명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비교하면 4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490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43명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오는 20일 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2,938명으로 지난해 12월 3주차 67,313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439명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세뱃돈 줄 계획밖에 없지 않나요? 아이고, 두둑하게 준비하셨나요? 네, 부모님도 용돈 드려야 되고, 조카들, 아이들 다 이제 용돈, 세뱃돈 줘야죠. 아이고, 박 변호사님이 집에 가시면 인기 짱일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인기가 짱이거든요. 우리 조카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평소에 안 보고 싶다가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설, 추석 때는 삼촌 보고 싶어요. 아이고, 그게 최고죠 뭐.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사례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설에도 차례상 차리시느라 다들 애쓰셨어요. 특히 형수님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동서랑 다 같이 한 건데요 뭐. 서방님 이제 다들 음복하셔야 되니까 여기 떡이랑 전이랑 차려둔 상 좀 들고 거실로 가실래요? 네네네. 자, 와 생선전 이거 두툼하니 맛있어 보이네요. 어디? 간도 딱 맞고 너무 맛있네. 술안주로 딱 좋겠다. 응? 여보 무슨 소리예요? 이따 운전해야 되는데 술은 무슨? 그렇지. 그럼. 형님 이제 떡국도 풀까요? 형, 나 한 잔만 줘봐. 나도 음복 좀 하자. 너 운전해야 되니까 술 먹지 마라. 에이 참. 그럼 딱 한 잔이다. 알았어. 좀 쉬었다 가면 돼. 전이랑 먹으니까 딱이네. 형, 한 잔만 더 줘. 집사람 안 볼 때. 아이 참. 이게 마지막이다. 알겠다고. 어머니 설거지도 다 했으니까 이제 저희는 슬슬 출발해야겠어요. 친정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서요. 그려 여기 막내가 잘 먹는 음식 좀 챙겼고 참기름하고 고춧가루도 좀 넣었으니까 그리 아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여보 얼른 가자. 그래 출발하자. 엄마 집에 가서 전화할게요. 그려 운전 조심히 하고. 아침 먹고 그래도 빨리 출발해서 그런지 차도 안 막히고 좋네요. 듣고 있어요? 듣지 그럼. 설마 지금 졸린 거예요? 나는 면허 없으니까 졸려도 운전 못 도와줘요. 졸리면 좀 쉬었다 가든가요. 아니 괜찮아. 급한 성질에 앞에 차 있다고 자꾸 차선 변경하고 앞지르기 하고 그러지 말고 조심히 운전하면서 느긋하게 가요. 차도 안 막히고 이 시간에 나오길 잘했어요. 오늘 정말 날씨도 좋다. 여보 괜찮아요? 네. 그래도 서 있는 차랑 아주 세게 부딪히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운전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머님 댁에서 나 주방에 있을 때 음복한다고 술 마셨어요? 딱 2잔 마셨는데.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술 마셨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새벽부터 술 먹고 갓길에 있는 차나 들이받고 정말. 일단 앞차에 다친 사람 없는지 얼른 가봐요. 그래. 아이고 신년 벽두부터 이게 뭔 일이래.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꽁트에서는 음복하면서 딱 2잔 마셨다고 했는데 이거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운전이죠. 이거 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이 안 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음주운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나긴 원래는 이제 0.05%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일 때 음주운전이었었는데 현재는 더 낮아져서 0.03%가 기준입니다. 이게 소주 뭐 한 잔 정도 되는 건가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음복을 하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한 잔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자체가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 그죠. 음주운전 이꼴 폐가망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조인들은. 네. 예. 폐가망신 하시지 않으려면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꽁트에서는 이제 음주를 하셨는데 이제 졸음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갓길에 든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셨으니까 우리가 12대 중과실 위반이거든요. 일단 사람이 다쳤으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요. 음주운전 자체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 일단 요즘은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이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처벌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낮다고 해서 약하게 처벌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주의하시고요. 음주운전 2번 정도 걸리면 실제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동승자가 이제 그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알고도 운전을 하겠다면 이것도 동승자 처벌이 있습니까? 당연히 처벌이 있죠. 뭐 과거에는 뭐 이렇게 전과자 양산을 좀 줄이려고 처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를 거의 대부분 처벌하는 그 지금 상황이고요. 그 음주운전 옆에 했던 그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절대로 옆에 음주를 하신 분을 운전대를 잡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요즘에 좀 도로교통법규가 좀 바뀌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면서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명절이나 이때 규정길에서는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네. 이렇게 차가 막히는 때는 이렇게 앞지르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네. 일단 1차로 추월 후에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그 위반하면 과태료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량 정체되는 순간에 뭐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 주행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무조건 7만 원 받으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비워두시고 이제 추월할 때만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무쪼록 이 명절 때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오늘도 박형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황사에 좀 대비하셔야겠네요. 오전부터 백령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 폐경지 등 농지 영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